새언니, 우리 오빠 몰래 엄마 돈에 손댔어요? 신우이의 그 서늘한 한마디가 제 심장을 꿰뚫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30년을 넘게 이 집안 맏며느리로 살아온 제 삶이 그 한마디에 통째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비극은 언제나 그렇듯 가장 평온해 보이는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좋았던 토요일이었고 저희 부부는 어김없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단풍이 곱게 물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바싹 마른 낙엽처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운전 내내 주식 이야기만 제잘거렸습니다. 그 김서방 말이야. 이번에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지 뭐야. 우리도 지금이라도 당신 그럴 돈 있으면 어머님 용돈이나 더 챙겨드려요. 요즘 부쩍 기력이 없어 보이시잖아. 에이, 연세 드시면 다 그런 거지. 명희 말로는 요즘 입맛도 도신다던데.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예민한 거라니. 당신 어머니가 밤마다 나한테만 전화해서 나 죽을 것 같다. 영수가 하시는 건 당신은 모르지. 평생을 아들밖에 모른 시어머니가 정작 의지하는 건 며느리인 저라는 사실을 이 남자는 평생 모를 겁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신우이 명희가 현관문 앞에서부터 나를 세웠습니다. 제가 사온 굴비 세트를 받아들지도 않고 팔짱을 꼈습니다. 새언니는 꼭 이런 것만 사오더라. 엄마 이 안 좋아서 생선 씹지도 못하는 거 몰라요? 어머님 구워 드시라고 산 거 아니에요. 국물 내시라고. 됐어요. 어차피 저거 다 썩어서 버릴 텐데. 오빠 빨리 들어와. 엄마가 오빠만 기다렸어. 남편은 어허, 명희 너는 하면서도 제 등은 한 번 쓸어주지 않고 쪼르르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굴비 상자를 든 채 차가운 현관에 홀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는 늘 현관문 앞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 30년을 다녀도 나는 이 집의 손님이지. 안방을 차지할 사람은 따로 있고 부엌으로 들어가 겉옷도 벗지 못한 채 앞치마부터 둘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제가 해놓은 밑반찬들이 그대로 상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버리고 새로 가져온 반찬들을 채워 넣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남편과 시누이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듯 넘어왔습니다. 제 몫의 웃음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몰래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손을 붙잡고 환하게 웃고 계시다가 저를 보곤 금세 표정을 감췄습니다. 왔느냐? 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잠깐. 물 좀 가지고 올게요. 약? 무슨 약? 엄마, 어디 안 좋아? 아, 아니다. 그냥, 영양제. 영숙이가 좋다고 사온 거. 저는 얼른 부엌으로 나와 찬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엌 찬장 깊숙한 곳, 쌀독 뒤에 숨겨둔 시어머니의 낡은 약봉투를 꺼냈습니다. 대학병원 이름과 소화기내과 김순자라고 적힌 그 약봉투. 그건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하고 한 약속 잊으시면 안 돼요. 아드님 놀라신단 말이에요. 약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숨겨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느새 부엌 입구에 서 있던 시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누이는 제 앞치마 주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숨겨요, 새언니? 가슴이 철렁하며 뭘 숨겨요. 어머님 물, 약 드려야 해서. 방금 그거 약봉투 아니에요? 우리 엄마 무슨 약 먹이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해요? 그냥 소화제예요. 속이 안 좋다 하셔서. 시누이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즉 혀를 차며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의심의 눈초리가 제 등 뒤에 독침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이 불안한 평화가 곧 깨지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낡은 약봉투가 며칠 뒤 제 삶을 통째로 뒤흔들 충격적인 일의 증거가 될 줄은 말입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며칠 뒤 다급한 시누이의 전화를 받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 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시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앉아요. 오빠도. 어머님은요? 왜 저러고 계세요? 병원 가셔야. 그 전에 할 얘기가 있어요. 새언니, 지난주에 엄마 통장에서 돈 뺀 적 있어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여보, 명희가 묻잖아. 당신 어머니 통장에 손 댔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어머님 통장에? 말 돌리지 말고. 엄마가 평생 모은 적금이 오늘 해약됐어요.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왔다고. 엄마는 지금 정신도 오락가락하는데 엄마 도장 누가 갖고 있죠? 시어머니의 도장. 그건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혹시 모를 일에 쓰라며 제게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입술만 달싹거릴 뿐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약속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새언니가 갖고 있네. 맞죠? 우리 오빠 몰래 엄마 돈 빼돌린 거 맞죠? 당장 내놔요. 아가씨,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지금 당장 시어머니의 수술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아들에게 짐되기 싫다는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부탁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은행에서 찾아 병원 원무과에 내고 왔다는 것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는 사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씨 집안의 장남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이야? 아니라고 말해. 어서.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지. 오빠, 저번에 새언니가 엄마 방에서 약봉투 숨기는 거 내가 봤어. 무슨 약인지도 말 안 하고. 그거 엄마 홀리게 하는 약이라도 먹이고 돈 빼돌린 거 아니야? 도둑년. 시누이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30년 시집살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당신들 어머니 병수발을 어떻게 했는데, 당신은 적어도 나를 믿어줘야 하잖아. 저는 남편을 애원하듯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은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 도둑으로 몰리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면과 시누이의 경멸 속에서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깨고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쫓겨날 것인가. 그날 밤 저는 시댁에서 쫓겨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운전하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주차장에 차가 멈춰 서고 시동이 꺼진 차 안의 정막이 제 숨을 조여왔습니다. 당신, 정말 내가 그랬다고 생각해? 그럼 당신이 말을 했어야지. 왜 말을 못해? 명희가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왜 아무 말도 못하냐고. 도장을 당신이 가진 건 맞잖아. 그건 어머님이. 엄마가 뭘 어쨌는데.
당신 요즘 엄마한테 이상한 약 갖다 먹인 것도 맞지? 명의가 다 봤다잖아. 이상한 약이라니. 당신 어머니 살리겠다고 내가 백방으로 구한 항암 치료제야. 이 답답한 사람아. 어떻게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저는 차 문을 세게 열고 먼저 내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밥을 해주고, 이 남자의 부모를 모시고, 이 남자의 아이들을 키우며 보낸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도둑이라는 단어 하나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들어와 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A씨, 답답해 죽겠네. 라며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 혼자 캄캄한 거실에 남았습니다. 설거지통에 아침에 먹다 남은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낮에 시댁에 갈 때만 해도 저녁엔 돌아와 저걸 씻고 남편과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리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에서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뭐란 말인가. 평생을 밥하고 빨래하고 아픈 사람 병수발하고 돌아오는 건 의심과 비난뿐인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지?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를 도둑으로 몰아붙이던 시누이 앞에서 방 안에 누워 끙끙 앓기만 하던 시어머니, 저를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아들이 놀랄까봐, 당신 딸이 난리칠까봐 그저 며느리인 저를 방패막이로 내세우셨습니다.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손을 붙잡고 영수가 나 무섭다. 아들한테 말하지 말아다오. 걔 놀라면 나 못 살아 하고 우시던 시어머니의 앙상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어머님은 오죽했을까.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은 그 마음. 나라고 모르지 않지.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었습니다. 제 명예를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남은 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오해를 풀지 못하면 당장 내일부터 시어머니 병원 수발을 들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어머니가 암인 줄도 모르고 남편은 그저 회피할 뿐입니다. 저는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와요. 할 말 있어. 문을 열고 나오며 무슨 할 말? 이제 실토하게? 내일 나랑 병원 같이 가. 가서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해.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남자의 아내, 이 집안의 며느리로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영숙,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이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보다 한 발 앞서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군은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을 가장 강력한 증거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과 병원에 가기 위해 옷을 챙겨 입는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분가한 딸 수진이었습니다. 딸은 잔뜩 굳은 얼굴로 들어오자마자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젯밤에 고모한테 전화 왔었어. 아빠한테도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수진아, 너 어떡해? 고모가 뭐라는 줄 알아? 엄마가 할머니 돈 훔쳐갔다고. 나 그거 듣고 밤새 한숨도 못 잤어. 아빠는? 아빠는 어딨어? 마침 서재에서 나온 남편과 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은 아빠에게 달려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된 거야? 고모가 엄마 도둑 취급하는데 아빤 뭐 했어? 정말 엄마가 그랬다고 믿는 거야? 수진아, 그건 어른들 일이야. 내 엄마가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겠지. 평생을 할머니 고모한테 시달리면서도 아빠 얼굴 봐서 참
참은 사람이야. 그런 엄마를 아빠가 어떻게 의심해?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저 당찬 모습이 고맙고도 서러웠습니다. 저 말 남편이 나한테 해줬더라면 3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저렇게 내 편을 들어줬더라면 딸은 제 손을 잡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다 말해. 할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지? 고모가 말한 그 이상한 약이라는 거, 그거 뭐야? 그건 할머니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엄마, 지금 엄마가 도둑으로 몰렸어. 이 상황에 약속이 중요해? 할머니가 아빠한테 짐 되기 싫은 마음이면 엄마는 이 집에서 짐이었어? 평생을 희생만 했는데. 딸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속 응어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위암 말기라는 사실, 아들에게 짐 되기 싫다며 제게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던 일, 그리고 그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어머니의 적금을 깼던 일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딸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할머니 병원 서류랑 그 약봉투 다 어디 있어? 그건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딸은 망설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마 남편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낡은 약봉투와 대학병원 진단서, 그리고 원무과 수납 영수증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영수증을 떨리는 손으로 보며 이게 다 뭐야? 항암, 치료비, 엄마가 암이라고? 그래, 아빠. 이게 엄마가 훔쳤다는 그 돈이야. 엄마가 할머니 살리려고 쓴 병원비라고.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은 그 서류 뭉치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할머니 댁으로 가요. 가서 고모한테, 그리고 할머니한테 똑똑히 보여드리자. 엄마가 지키려던 게 뭔지, 그리고 당신들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 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를 지키러 온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우리는 지옥 같았던 그 시댁을 향해 이번에는 도망치듯 돌아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시누이의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희의 상상을 뛰어넘는 더 지독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누이는 이미 거실에 앉아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시어머니도 거실 소파에 위태롭게 앉아 계셨습니다. 시누이는 딸 수진이가 들고 온 서류 뭉치를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꼴에 뭐 변호사라도 대동한 거야? 수진아, 너 어른들 일에 끼는 거 아니야. 고모, 어른들 일이요? 우리 엄마 도둑으로 몰아간 게 어른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거 똑똑히 보세요. 딸은 시누이 앞 테이블에 병원 서류와 영수증, 그리고 그 낡은 약봉투를 쏟아냈습니다. 시누이는 위암 말기 진단서라는 글자를 보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뭐, 암? 엄마, 이게 사실이야? 고개를 숙인 채, 새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 엄마 암인 거 숨겼어? 왜?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의 병보다 그 사실을 왜 자신에게 숨겼는가에 더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님이 아가씨랑 서방님 걱정하신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걱정하는 자식들한테 숨기고 며느리한테만 말해? 그리고 그 돈, 그래서 엄마 적금 깬 거예요? 그걸 왜 새언니 맘대로 해? 어머님이 허락하셨어요.
당장 수술비가 급해서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든 채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울먹이며 엄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왜 나 몰래 이런 큰 병을? 이 사람하고만. 왜? 내가 너 짐 될까봐 그랬다. 내가 내 아들인데 내가 너 고생시킬까봐. 시어머니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 몰래 시월드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의 전말이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도둑이 아니라는 사실, 시어머니의 병을 숨겼던 이유, 그리고 그 적금의 행방까지 모든 오해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이제 다들 알았겠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비밀을 지켰는지. 하지만 신우이는 진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더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새언니, 그래서 당신은 잘한 게 뭐예요? 우리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자식들한테 입 싹 닫고 우리 오빠 돈도 아닌 엄마 돈을 맘대로 깨? 이게 새언니가 할 짓이야?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긴. 우리 엄마가 아파서 정신없으니까 그 틈에 엄마 재산 새언니가 다 관리하려고 한 거 아니야? 어차피 병원비로 쓴 거라니. 돈은 넘어가도 당신이 뭔데 우리 집 대소사를 당신 혼자 결정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저는 또다시 남의 집 재산을 탐낸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제게 더 모진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남편이 저와 신우이가 아닌 상상도 못할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신우이의 적반하장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암에 걸린 어머니를 돌본 것도 그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뛰어다닌 것도 저인데 왜 제가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말 가려서 하세요. 내가 어머님 재산 탐냈으면 그 돈 들고 도망갔지. 병원비 영수증 끊어왔겠어요? 증거? 그거야 우리가 의심하니까 나중에 부랴부랴 만든 거일 수도 있지. 어디서 배운 거 없이 말대꾸야. 고모, 말이 너무 심하잖아. 딸이 제 앞을 막아서며 신우이와 멱살이라도 잡을 듯 대치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이라도 당신 아내 편을 들어달라고. 여보, 당신도 한마디 해봐.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야? 남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을 택했습니다. 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엄마는 아프고 명희 너는 소리 지르고 당신은 돈 문제. 아, 머리 아파.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남편은 그렇게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말은 저에게 내 편을 들어줄 생각이 없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30년을 살아도 나는 당신한테 아픈 어머니와 성질 부리는 동생보다 못한 존재였구나. 남편이 사라지자 신우이는 승리자처럼 저를 비웃었습니다. 봤지, 새언니? 우리 오빠도 당신이 징글징글한 거야. 이제 우리 엄마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새언니는 그만 빠져요. 아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고모, 여기가 어디라고 엄마한테 나가라 말아야. 신우이와 딸이 싸우는 소리,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리고 저를 버리고 도망친 남편에 대한 배신감.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제 이성의 끈이 그 순간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하는 딸의 비명소리를 마지막으로 저는 그 차가운 거실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으면 좋겠다. 제가 쓰러지는 모습을 본 신우이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수가 아가 하고 저를 부르며 침대에서 기어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 가족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였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은 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간 사람은 저를 의심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워있는 병실에서 마침내 시어머니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코끝에 익숙한 병원 소독약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제 손을 시어머니가 거친 손으로 붙잡고 계셨습니다. 제가 쓰러진 후 남편이 저를 업고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왔고 시어머니도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영수가 정신이 드냐? 미안하다. 내가 다 미안해.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내가 너를 잡았다. 내가 이 몹쓸 것이 너를 잡았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낯선 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을 열고 남편과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시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쓰러진 사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보, 괜찮아? 의사가 과로랑 스트레스성 쇼크라고. 새언니, 일단 시누이가 제게 사과를 하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아들과 딸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둘 다 거기 무릎 꿇어. 당장. 엄마, 왜 그래? 지금 영숙 씨도 아픈데. 네가 이 애를 아프게 했어. 네 년이 이 애를 쓰러지게 했다고. 이 못난 것들아.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누이를 번갈아 쏘아보며 절규하셨습니다. 내가 영숙이한테 부탁했다. 동진이 회사 일 바쁜데 신경 쓸까봐. 명희 너 시집살이 힘든데 돈 걱정할까봐. 내가 이 애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대신 병원비 좀 내달라고 내가 매달렸어. 이 집안 맏며느리라고. 나한테는 너희들보다 이 애가 더 의지가 돼서. 내가 그랬다. 남편과 시누이는 충격받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평생을 너희 뒷바라지하고 내 병수발 든 이 애한테 도둑년이라고 했어? 동진이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명희 네가 그러고도 얘 시누이야. 어머님, 아니 엄마, 당신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시어머니의 피 맺힌 고백에 남편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제 침대맡으로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죽일 놈이야. 내 엄마 아픈 것도 모르고 당신이 혼자 그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명희 말만 듣고 당신을 의심했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시누이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새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라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링거를 맞지 않는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우는 남편의 머리를 그리고 엎드려 우는 시어머니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30년 묵은 한이 그들의 눈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오해와 갈등은 폭발하듯 터져나왔고 씻김굿처럼 서로의 눈물로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고마움도 안도감도 아닌 아주 복잡하고 낯선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퇴원했고 시어머니는 예정대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셨습니다. 그 소동 이후 시댁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누이가 난생 처음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어머니 간병을 했고 남편은 퇴근길에 제 손을 잡고 병원에 들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 벤치에 남편과 나란히 앉아 수술실 앞에 붉은 등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따뜻한 캔 커피를 건넸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진작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커피를 받아들며 알아요. 당신도 놀랐겠지. 평생 건강할 것 같던 어머니가 갑자기 암이라니까. 그것보다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래. 당신 혼자 다 짊어지게 하고 난 바보같이. 저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이제야 알아줘서 서운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저렇게 쓰러져야만 어머니가 저렇게 절규해야만 내 헌신을 알아주는 건가?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됐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앞으로는 나 혼자 끙끙 앓게 두지 마. 나도 당신 아내이기 전에 박영숙이라는 사람이니까 제 손을 잡으며 그래. 그럴게 영수가.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후 회복실에서 마주한 시어머니는 몹시 지쳐 보였지만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과 아들의 손을 함께 포개어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둘 다. 특히 우리 며느리. 아니, 내 딸 영수가. 고맙다. 눈가가 뜨거워지며 기운 차리세요, 어머니. 수진이 결혼하는 것도 보셔야죠. 그날 저녁 저희 세 사람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저는 그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그 노을빛이 우리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충격적인 일은 지나갔습니다. 상처는 아물겠지만 흉터는 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처음으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 몰래가 아닌 남편과 함께 시월드라는 문턱을 넘어선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끝에서 저를 기다린 것이 배신과 오해였을지라도 그 상처를 딛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그리고 우리 가족은 이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